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의 주식시장을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간 이게 거래량이 실린 어떤 그런 음봉이 나와가지고 약간 우려스러운데,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게 상향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우상향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도 크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시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예측한다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갈 기운, 그런 트렌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건데, 일단 지금 MAC도 그렇고, 일단 이 하나의 보조지표만으로도 모든 시장을 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시장이 잘 견뎌내주고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네, 코스닥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아마 오늘 기간의 매도가 좀 약간 많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시간대 한 2시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하락 반등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반등했는데, 이게 이제 북한과의 그건데, 사실 이런 게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이나 아니면 시장의 어떤 가치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어차피 회담 일정이 영원히 미루어진 것도 아니고, 일단 잠시 잠정적으로 일단 미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게 일단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약간 이거는 악재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됐겠죠. 근데 내일 이걸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그건 좀 아니면 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시장을 한번 이 수급 라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 자체에는 사실 외국인의 지난 3일간 거의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기관도 거의 대금으로 팔고 있고,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문제점은 사실은 기관이 너무나 많은 매도를 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죠. 그 주체가 이제 나중에 좀 들여다볼 건데, 이게 지난 3일 동안 보시면 너무 파란색으로 그냥 더럽게 물들어 있어요. 그만큼 이제 너무 많이 팔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팔 건 팔고 그 다음에 살 건 사는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이 기간이 너무 이게 우리나라의 자체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보시면 많이 팔고 있죠. 3일 동안 코스닥은 거의 전멸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외국인이 기간에 비하면 어떤 매도세는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제 매도하기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오늘 많이 빠지고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이제 개인이 다 받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일 문제시되는 이 기간에 대한 얘들에 대한 수급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뭔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일단 기관들은 이렇게 리포트를 계속 써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나왔네요. 그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관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걸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면 간만에. 여기 이제 코스피에 대한 수급 분석을 제가 통해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난 한 일주일 이상 동안 여기 요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계속 수직 하락하고 있어요. 이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의 주체는 누구냐면 여기 이와 같이 거의 비싸가 있는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가 아주 그냥 내리꽂고 있어요. 외국인은 이제 그 매도세가 주춤하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관이 우리나라 모든 시장에 있는 그 주식들 다 팔 듯한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여기 수급으로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 기관이 이렇게 파는 주체에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게 금융투자예요. 거의 한 일주일 넘었죠. 뭐 다른데 투시나 이런 데는 조금씩 하지만 보험도 아예, 보험은 사실은 뭐 규모가 안 크니까. 기금은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게 조금 샀어요. 근데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금융기관 투자가 뭐 이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주식시장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아마 내일 그 선물 관련된 그거와 관련돼서 이게 되는 건지, 사실 저는 이제 그까지는 이제 뭐 판단을 일단 안 해봤는데, 일단 그게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기 수급별로 여기 금융투자에 대해서 얘들이 정말 얼마나 팔고 있는지, 혹시나 사고 있는 섹터가 있는지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아예 그냥 모든 업종 자체를, 섹터 자체를, 코스피의 모든 섹터에서 다 팔고 있어요. 이거 없구나. 얘들이 완전히 그냥 시장을 거의 말아먹고 있는 수준이네요, 지금. 여기 뭐 의미 있는 이 수급 자체가 없잖아요. 다 팔았잖아요. 일단 금융투자라 본다면.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팔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섹터별로 사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네. 보십시오. 여기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금융기관에 비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 쪽에 그나마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들어오고 있는 거 같고, 꾸준하게 이제 전기전자 쪽에 계속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죠. 젓가락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뭐 금융업 쪽에, 은행 증권이 아니라 금융업 쪽에 뭐 렌탈이나 아니면 캡타 같은 회사 이런 데 다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크진 않지만 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운수장비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데 이제 주로 팔고 있는 게 이제 의약품, 이거는 뭐 엄청나게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파는 매도 속에서도 이런 섹터별로 어떤 다른 전략을 이제 취해가는데, 금융투자는 방금 보셨다시피 아주 그냥 무턱대고 모든 섹터를 다 팔아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좀 많이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지난 일주일 30일 이후에 쭉 팔아대고 있죠. 근데 이 파는 주체에 보면 여기 금융기관 금투, 네, 참 그걸 갖다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서 이제 수급적 수급으로 쪽으로 본다면, 이 기관이 파는데 이거의 주체는 누구요? 금융투자.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자체는 좀 신기하게도 기금도 팔아내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억? 사모펀드도 일단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대표적인 어떤 기금이 하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팔다 보니까 기관 자체가 지금 이제 거의 무릇의 원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이 금융투자를 또 제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떠봤는데,
그나마 이제 지난 지난 일주일간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어디에다가 돈을 넣는지 일단 제가 보니까 일단 돈을 넣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체크까지 샀다가 좀 약간 조정하고 있는 게 코스닥 IT 종합, 그다음에 오락문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하드웨어도 세 군데. 그리고 사는 규모가 얼마나 작다 보니까 금융투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그 수급이 들어온 빨간 시그널은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분간은 이 기간이 왜 팔아대고 있는지, 특히 금융투자가 팔아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뭐 여러가지 일단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신규 매수나 아니면 좀 약간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약간 중립적인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미 들고 있는 걸 뭐 팔아라는 입장이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굳이 팔고 있는데 내가 굳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같이 여기에다가 이 수급을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급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많이 혼란스럽다 라고 일단 지금 파악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 왜 외인을 보느냐, 기관은 변심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좀 많은데, 그나마 외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일관성 있게 들어오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일관성 있게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매수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고, 항상 오른 게 아니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인들이 매수한 걸 보니까 뭐 코스닥에서 이쪽 일부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코스피하고도.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HLB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최근에 좀 크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뭐 외국인 지분율은 9%밖에 안 되지만 이제 시가는 좀 높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국내적으로 보면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판단 자체는 뭐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건설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외국인으로 형태를 보면 이제 쌀 때 산다는 어떤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 아프리카 TV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 계속 퍼져나감에 의해서 더 많은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 외국인 지분율도 높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꿈이 크다. 힐라가 지금 현재 한국을 떠나서 아시아를 잡고 그 다음에 미국, 중남미를 이렇게 잡고 나가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키워나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노 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오늘 많이 들어온 거예요. 최근에 한 2-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관심 정보를 챙겨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한항공은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아마 쌀 때 산다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지금 들어간 건지, 그 다음에 기관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사왔어요. 그래서 기관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부분을 아마 외국인들이 받아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레오콘 바이오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뜨는 건 아마 유한양항의 지금 최근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또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GS 리테일, 이건 내수가 좋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거는 뭐 영원하게 외국인들이 이거 팔고 떠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 빨리
매출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멘텀이 빨리 올 건가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해석이 좀 있을 뿐이죠. 파라다이스, 이것도 중국이랑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 기대가 되고, 카페24도 플랫폼 비즈니스죠. YG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가장 많이 얻어맞은 그 엔터 중에 하나인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다시 싸니까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이런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되죠. 그 다음 넷마블도 지금 현재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넷마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컴투스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이라면 뭐 몇 달 전에 이렇게 사가지고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지 않은 위치인 것 같아요.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 이게 이제 소위 이제 바닥이 다가왔다는 그거겠죠. 그 다음에 GS건설, 그죠? 그 다음에 파트론도 계속 되죠. 파트론, 그 다음에 포스트캠텍, 이게 이제 에코프라하고 똑같죠. 2016죠. 양극, 보드 투어도 이게 싸니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갑자기 뭐 중국 강력이 늘었다 이런 건 뭐 사실은 뭐 뉴스거리로 만들어냈는데, 그거보다 더 싸니까 들어오는 것 같고,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고 괜찮은 거. 서울 반도체도 제가 지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기획, 이게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파워로직스가 참 이게 최근에 이 작은 종목에 지금 보시면 시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인 비율도 지분율도 낮은데 그린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봉투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좀, 이거는 이렇게 이제 시총이 작고 그 다음에 지분율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주인 없는 그런 어떤 집과 비슷한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수급 세력이 들어와서 쉽게 올려낼 수 있는 부분이 꾸준하게만 판단이. 뭐 이 테마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실적과 가치가 동반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저평가보다는 일단 초기에 이 가치로 이렇게 시총이나 뭐 지분율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어떤 새싹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면 쉽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뭐 그게 이제 여러 투자자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단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이게 그냥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죠. 하고 오늘 이 시장을 잘 견디다가 그 시점에 같이 떨어질 때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복구를 했네요. 그만큼 뭔가 누군가가 이걸 안 떨어뜨리려고 엄청나게 많이 넣었었네요.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고 꾸준한 수급이 같이 있다. 그래서 일단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무섭네요. 그렇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데 못 들어가죠. 절대로. 근데 이걸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월봉으로 보니까 지금 이게 물론 뭐 여러가지 뭐 지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있겠지만, 지난 몇 년이에요? 뭐 이때부터 본다고 그러면 그냥 2010년도부터 저희서 11, 12, 거의 8년, 9년간 거의 여기에 갇혀 있었어요. 요 가격표가. 그
게다가 뭐 수급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근데 최근에 여기 한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뭔가 의미 있다, 다음에 그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이 해당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그 투자를 시작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10으로 다시 보면, 주봉으로 먼저 17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네이버 시작해서 딱 들어왔는데, 좀 여기서 좀 팔고 다시 여기서 하다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충 보더라도 일단 뭐 외국인들의 한 단가는, 매수 단가는 한 5,500원? 5,500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뭐 이제 외국인들이 올리기 시작했고, 5,50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이렇게 이제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이익 실현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12%가 되기 때문에 12%면 보통 한 12%면 이 시총의 여기니까 뭐 한 300억 뭐 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300억 가량은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 요거 그러면 지금 이만큼 먹고 떨어지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아직 꿈이 많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종목 분석을 한번 볼게요. 종목 분석을 보니까 여기가 전기 제품을 만드는 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모듈이나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모듈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삼성 SDI, LG화학에 카메라 모듈은 또 삼성전자에 하고 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또 에너지 저장장치 ESS에 대해서도 일단 나오고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이 단기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좀 본다 그러면, 일단 영업이 여기에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좀 증가하죠. 저는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매출액도 마찬가지. 매출액도 거의, 그리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나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영업 활동으로 계속 돈을 벌어내고 있고, 투자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영업 활동으로 들어온 캐시보다는 많이 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재무도 조금씩 갖다 쓰고 있고, 갖다 갖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부채 비율이 뭐 오히려 더 안정화되죠. 100% 밑에서 오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뭐 저는 전혀 이 같이 동업한다고 어떤 가정한다면 전혀 무리가 없는 회사지 않을까. 이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월봉에서 봤다시피 이미 이 기업의 주가는 여기 소위 말하면 이 절대 가치선 이제에서 잠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무너뜨리고 내려오기는 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다행히도 내년도에 이제 트리플 카메라나 아니면 배터리나 뭐 아니면 저장장치 뭐 이런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크게 갑자기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파워 로직스에 대해서 이 새싹과 같은 종목이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이걸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기간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공시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를 좀 더 추가적으로 봐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그 경영진이 어떤 사람들인지 철학이 뭔지 이런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거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좋지만 이렇게 이제 새싹 같은 이런 종목이 좋다. 이렇게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새싹 있는 종목이 좋다.
하시는 게 좋죠. 예, 오늘은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내일 미국 중간 선거도 끝났고 예측대로 다 끝났고 아무래도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나아지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내일도 살아야죠. 네, 감사합니다.